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중도 하차로 전국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을 지지한 보수층과 중도층의 표심이 어디로 옮겨가느냐가 대선 판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전국이 한마디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벌써부터 이해득실을 따지며 분석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각 정당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듣고 본격적으로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크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 우리나라를 위해 그 귀중한 역량이 잘 쓰이기를 기대하며 저희도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고견을 듣겠습니다. 지지율은 신기루와 같다는 정치권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현실 정치의 벽이 얼마나 높은가를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반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주장했던 편협한 정치, 가짜 뉴스, 인격적 음해 등은 우리 정치가 극복해야 할 오랜 과제입니다. 반 총장의 불출마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외연을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 저녁 때 통화가 됐고요. 본인이 죄송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미리 상의를 드리는 게 도리인데 미리 상의를 드리게 되면 더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캠프 내부에서조차도 상의를 못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바란다 하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20년 동안 몸담았던 유엔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도리가 아닌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부담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지지율은 신기루와 같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이야기 새롭게 들리는데 최 교수님, 사실 반 전 총장의 불출마, 대선 구도가 출렁일 수밖에 없다.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반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지지율 하락의 또 원인은 정체성이 좀 모호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진보적 보수주의자라는 그 말에서 아주 풍기는 얘기인데 정체성이 모호하다 보니까 범보수 그리고 중도보수 게다가 또 보수층의 집결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반기문 총장이 어느 쪽에 기반을 둬서 거기서부터 이제 지지율을 높여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집토끼가 어느 정도 생긴 다음에 그다음에 외연 확장을 의식했어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지나치게 제3지대 그리고 빅텐트론 그다음에 중도 보수에서 해가지고 중도 진보까지 아우른다. 중도와 보수와 진보 다 아우른다. 이렇게 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모호성이란 긍정적인 평가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반기문 전 총장의 정체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그것이 결국은 지지율의 정체로 연결되면서 네. 그밖에 여러 가지 구설수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들이었거든요.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어떤 바른정당에서도 나중에 이제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영입에. 예.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조차도 선을 긋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선을 걷죠, 분위기가 아니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3지대도 발을 붙이기 어렵고 그렇다고 새누리당에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본인이 역부족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 이제 반기문 전 총장 보수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는 주문이 많았는데 보수의 소모품이 되라는 것이냐라고 수레를 했다고 그러는데 김 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왜 불출마를 갑자기 하게 됐느냐, 21일 만에 네. 하게 되냐 이거에 대해 궁금증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반이라는 걸 활용해서 설명하자면 반기문 전 총장은 그동안의 반반 행보로 인해서 지지율이 반토막이 나자 레이스에 반도 뛰지 못하고 중도에 접게 됐다. 네. 저는 이렇게 모든 게 정체성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거네요. 지지율이 네. 저게 반토막이 났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불출마 배경 중에 이제 3중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지율 하락, 그다음에 검증 공세, 그다음에 정치 자금의 어려움 이런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나머지는 같이 따라오는 거고 결국엔 지지율 하락이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어저께 아침에 한 조간신문에 나온 지지율이 설 지나면서 13.1%로 떨어졌잖아요. 예. 근데 이제 최고점 반기문 총장이 지난 연말 연초 최고점이 한 6%가 나왔어요. 그거의 딱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이렇게 정치부 기자로 사실 20여 년 취재하다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제1당이나 제1야당의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네. 그러니까 소위 말 제3지대에 있던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지율이 1등이 됐더라도 지지율이 일단 7, 8% 이상 꺾이면 다시 회복이 어렵더라고 어렵다. 하는 거를 제가 경험적으로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과정에서 어떻든 또 하나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0일 만에 접은 거는 신기록인데 과거에 소위 제3지대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 지지율 1등까지 갔던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예. 고건 전 총리, 그다음에 정몽준 전 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 등이 네. 그때 지지율 1위까지 육박했거나 거의 1등이 됐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도 다 레이스의 절반 가까이는 뛰었는데 이렇게 레이스의 절반도 못하고 20일 만에 접는 거는 이것도 신기록입니다. 정말. 제3후보의 한계를 절감했다. 이렇게 좀 총평을 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정치권의 초미 관심, 지향점을 잃은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보시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뭐 평생 공안검사 출신이시고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이라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보수의 길, 그런 어떤 철학이나 그런 개혁 의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아닙니까? 대선 출마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뜻을 밝히고 권한대행 자리는 그만두는 게 옳지 않겠느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바로 견적을 날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권한대행 내려와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최 교수님, 사실 지금 반기문 전 총장 하차 이후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인데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요? 황교안 대행의 지지율이 뭐 상당히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지지를 받았던 그런 계층이 이제 황교안 총리에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안철수나 안희정 이런 사람들에게도 가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이 후보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유승민 의원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남경필 지사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지지율이 낮잖아요.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 특히 새누리당, 바른정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뭐 황교안 대행에 대한 기대가 특히 새누리당으로서 있는 거죠. 네. 근데 전 유승민 의원의 말이 상당히 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예. 황교안 권한대행은 우선 지금 현재의 대선 전국을 관리하는 게 가장 큰 임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한시적인 체제인 것이고. 그렇다면 대선을 관리하는 사람이 직접 대선에 뛴다는 거는 예. 어떤 코치가 아니 이 심판이 선수가 되는 플레이어가 거라서 된다. 일단 이건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어떤 외형적인 측면을 떠나서 박근혜 정권의 국무총리였고 법무장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같은 내각이 있었다고 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또 황교안 총리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어떤 공동 책임을 지는 그런 입장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뭐 조언을 하거나 직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거 아니겠어요? 예. 총리로서의 뭐 역할이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정권의 이 엄청난 국정농단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 네. 반드시 법적 책임이 아니더라도 이런 건 정치적 책임인 거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대선에 출마하려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어떤 해명 내지는 뭐 반성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물론 만약에 대선 출마한다면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개혁이라는 이런 이미지와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전 유승민 의원은 사실 뭐 자신이 바른정당이 있으니까 저런 말을 했다고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봐도 황교안 총리가 대선에 나오는 거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적절치 못하다. 네. 정진석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미친 짓이다. SNS에서 이렇게까지 일갈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진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어차피 그 문제는 지금 얘기했던 책임론 부분은 당원들 경선 과정에서 걸러지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행이 몇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이 현재 박근혜 정부 이 국정농단 사태의 공동 책임자 아니냐? 무관하지 않다. 예, 그 또 하나는 어떤 대통령의 대행으로서 맡고 있는데 또 총리까지 자리를 비우는 국정 공백 상황을 사실상 만들어서 되겠느냐? 비록 부총리가 이어받게 해가지고 이런 건데,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당원들의 일종의 소위 심판에 의해서 걸러지는 거 아니냐라고 예. 이제 임명진 위원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은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저는 출마를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어렵다고 보셨는데, 저는 이 지지율과 상당히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단은 좀 반기문의 소위 반기문의 나무 그늘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나무 그늘 효과. 예, 그게 뭐냐면 그동안 문재인 선두주자가 있고 그다음 반기문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발 주자들이 반기문에 가려가지고 그 빛을 나무 못 밑에 봤다. 있으면 빛을 못 봐서 자라질 못하잖아요. 원래 그 나무 밑에 있으면. 근데 그 나무가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면 내 사람이 이제 소위 자라게 되는데 그 자라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황교안 대행에다가 네.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도 이제 의원. 보수층의 또 한쪽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안철수는 중도가 표가 겹쳐서 못 올라가다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안희정 씨는 충청권이 겹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저는 황교안 대행이 일단 가장 수혜를 받아서 황교안 대행이 지금 오늘 아침 여론조사에 보면 어저께 오후에 조사해 보면 2위 한 것도 있고 2위까지요. 3위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과연 15%를 넘어서 20%까지 육박을 할 경우는 예. 부득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15% 이내에 이렇게 10% 전후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네. 그런 거를 이런 부정적 여론을 돌파하기는 어렵다. 지금 JTBC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빠지자마자 황교안 권한대행이 12.1%로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보수 후보 가운데서는 지금 굉장히 글쎄요. 선두권인데요. 근데 우리 반기문 지금 현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 주승용 의원이 지지율은 신기루 같다라고 바로 얘기했잖아요. 전 뭐 다른 걸 떠나서 황교안 대행의 출마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말이죠. 한 번도 선출직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이건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냥 동네 무슨 반장 선거도 아니고. 그런데 법무장관하고 총리까지 돼서 권한대행까지 갔잖아요. 뭐 잘해서 온 겁니다. 예. 뭐 인품도 훌륭한 사람이고 다 좋은데 이게 선출직 경험도 없고 정치권에서 뭔가 부딪혀보지도 않고 뭔가 이 시민들과 부딪혀보지도 않았잖아요. 예. 전 이 자체가 전 정치인으로서는 전 특히 대선 주자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사실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잠시 뒤에 이제 우리 뉴스 1번지에 네. 이제 출연을 해서 어떤 정견을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의 사퇴로 새로운 공간이 열렸다. 네. 또 보수 후보 달인화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후보의 전명 어떻게 글쎄요, 보십니까? 이게 정치는 그야말로 생물이고 우리가 바로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황교안 총리가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면 출마할 수 있겠죠. 그가 현실이니까.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상당히 개혁적인 어떤 목소리도 많이 내고 있고 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제나 노동이나 복지 이런 데서는 상당히 자기는 뭐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안보는 보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가 TK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TK 지역의 이른바 정통보수, 이 정통보수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보수 모르겠는데 적자. 적자의 그 어떤 인정을 인정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원래 그런 사람은 적자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건데 강고한 보수층들이 볼 때는 저건 우리 편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의 이 주자가 맞닿은 주자가 많지 않고 거의 없으면서도 이 지지율이 안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로 봐서는 새누리당은 거의 후보가 없는 거잖아요. 가장 네. 지금 당황하는 게 새누리당이고 범보수층이긴 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이 또 어떻게 뭐 연대를 할지 연합을 할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승민 의원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황교안 대행은 이른바 TK 그 적통을 보수에 잇는 딱 맞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멘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오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TK 보수 전통적 지지층을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네. 관건이다. 김 부장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뭐 좀 이따 출연하시겠지만 두 갈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황교안 대행이 계속 대선 주자 지지율에 나오게 되고 황교안 대행이 출마할 경우는 사실 그거를 추월해서 가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수층이라는 게 역시 아까 강경한 보수, 강고한 그런 보수 쪽의 이런 원래 보수 주류 진영에서는 아직도 이 새누리당 지지층, 소위 말해서 그게 또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다음 탄핵을 반대하는 게 다 겹쳐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대충 황교안 대행 쪽으로 가서 딱히 결집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 중도 보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게 표들이 결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새누리당을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옳고 그른 것 간에 어떻든 부딪힌 게 있고 이런 거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표를 결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행이 출마하지 어렵게 되거나 안 될 경우는 역시 지금 보수층이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그래도 이제 유승민 의원이 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아름다운 특장이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로서의
그 분야에서는 또 상당히 유연한 중도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또 안보 문제에서는 또 튼튼한 안보라는 강한 보수 입장을 갖고 있어서 네. 나름의 또 이 자기의 선명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대안으로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조금 이제 그 황교안과의 어떤 제로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황교안 대행의 지지율의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또 하나 요즘 바른정당 내에서는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재등판 가능성도 언급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네, 결론으로 말하면은 저는 가능성이 없다. 없다고 보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저께부터 반기문 총장이 갑자기 그만둔 이후로부터 반기문 전 총장이 계속 대선에 나온다는 걸 전제로 김무성 전 대표는 킹메이커를 하겠다. 네. 그다음에 오세훈 전 시장 같은 시장. 경우도 바로 반기문 전 총장이 출마한다는 걸 전제로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상황 변경론에 의해서 반기문 총장이 기둥이 나 빠져버리니까 내가 기둥하겠다 그러면서 다시 상황 변경론에 의해서 출마를 자기가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말을 어저께 할 수는 일부 있는데. 이 보수 쪽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라는 게 요번 선거에서 한번 뱉은 말을 요번 선거에서 다시 되돌리는 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명분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우리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그리고 대선이라는 게요. 제가 잠깐만 얘기하는 게 무조건 이기는 게 물론 중요하죠. 권력을 획득하는 게 정당이고 또 정치이니까 목표가. 반기문 총장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했고 반기문 총장이 사라졌으니까 출마한다. 이건 명분 자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좀 김광덕 부장 말에 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나와서도 안 되는 것이고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그걸 뒤집는다? 이건 안 되지.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서 한다도 이건 상황이 무슨 1년이 지난 것부터는 2년이 지난 것부터는 네. 저는 그러지도 않을 거고 김무성 전 대표가. 정치가 또 생물이라고 정말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어떤 상황이 아무리 생물이라 하더라도 어느 예. 정도 문제죠. 그렇게 하면 사실 생물이다. 이제 야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사실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로 또 하나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최 교수님,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 상승세가 무섭다. 여야의 통도 그런 분석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충청권 대망론의 표가 안희정 쪽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무튼 뭐 반기문 전 총장의 표가 꼭 충청이라는 지역적 특색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반 총장이 지지를 받았던 게 보수, 중도 보수 이거 다 아울렀던 면이 분명히 있어요. 바로 그런 점이 이제 반기문 총장의 장점이었지만 또 그게 단점이 돼서 사태로 연결됐다고 보는데 안희정 지사는 굉장히 자신이 친노 색깔을 탈색시키는 노력도 많이 했던 정치인이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이른바 뭐 친노 얘기는 거의 없어요 이제 네. 안희정 지사는 그리고 충남지사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고 게다가 본인이 중도로 자꾸 외연을 확장하려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본 한 결과 예. 반기문 전 총장이 어떤 중도 보수의 표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거죠. 여론조사 보면 야권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를 보니까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수위권이지만 1위지만 1.4%포인트가 빠졌고 그렇죠.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2위지만 12.9%나 상승을 했단 말이죠.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혜는 아직은 없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외연을 확장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게 이제 입증되는 거죠. 가장 최근에 빠르게 수직 상승했어요. 그런 점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이제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뭐 글쎄 그렇게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대세론의 제동이 걸린다면 뭐 얼마든지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는 후보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2위 다툼에서는 네. 조금 주도권을 일단 가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지금 주춤한 상황이고 확장성 문제에서요.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는 그 사이에 최근에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는데 게다가 어저께 같은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는 반 전 총장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충청권의 지지를 자기가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안희정 지사가 최근에 네. 정치 노선을 분명히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기존의 무슨 이렇게 강한 진보 색채가 아니라 합리적 개혁 노선. 그러니까 쉽게 중도 해서 실용주의. 예, 소위 말해서 포퓰리즘에 반대한다. 포퓰리즘 공약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도 했고 사드 배치의 결정을 쉽게 뒤집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 과거 정부의 경제 정책을 계속 이어받겠다라는 어찌 보면 이 진보 지역 내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명한 색채를 띠면서 여러 가지 상승 곡선을 타고 있거든요.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가게 될 경우에 예. 당내 경선에서 가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시장보다 현재 좀 유리한 상황에 있는 것 같고 그런데요. 그러면 만약- 문재인 예. 전 대표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러나 문재인 전 대표의 소위 당내의 대세론을
꺾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중도 보수로 외연을 확장하는 건 좋아요. 지나치게 어느 한쪽으로 이념이 편향된다든가 정책이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건 좋지 않은데 안희정 지사는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인 걸 의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사드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뭐 한미 간의 합의니까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만 다른 목소리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요즘 아주 부쩍 중도 보수를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그런 안희정 지사의 기본 어떤 과거의 궤적을 모르면은 네. 이 사람이 보수 쪽 후보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 다 양날의 칼이에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 당내에서의 지지율도 그렇고 전반적인 지지율은 올라갈 수가 있는데 호남의 지지율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호남 민심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외연을 좀 확장하려 한 노력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왔고 결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호남 민심과는 좀 배치된 면이 있어요.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고 지나치게 네. 지금 정부를 이어받겠다라는 건 호남 민심과는 아주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 양면서 있다라고 오늘 보여져요. 이제 대선 후보로 공식 등록을 하고 이제 후보 일정을 이제 공식 밟고 있는데 정권 교체 이상의 가치를 하겠다라 얘기를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가 일단 대세론의 날개를 달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다. 불확실성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문재인 후보는 안 된다. 그럼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는 새 시대를 열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 과거의 패권 정치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하는 우려 때문에 누가 문재인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래형 정치 세대 교체를 하자. 영호남 충청 지역주의 없애자. 보수 진보 편가르기 하지 말자. 바로 그런 사람이 문재인 후보의 대항마입니다.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처럼 정권 교체 대신 세대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님, 사실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의 상승세가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위험 요소가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의 이른바 대세론.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로는 네. 일단은 저는 뭐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만 탄력을 받게 된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어저께 반 총장이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반 총장이 사퇴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 1강대 사중 나머지 4명의 중간 후보들이 있고 또 약한 후보들이 있는 그런 구도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 대세론을 형성한 건 사실이고 그러나 이제 이게 계속 순풍을 달고 계속 조기 대선이 있다면 그때까지 계속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러나 이제 여권에서 말이죠 황교안 대행도 만약에 출마를 못하고 마땅한 범보수에 결집할 수 있는 후보를 못 낼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범여권은 2007년에 당시에 이 정동영 후보가 나와서 이명박 후보한테 거의 더블 스코어에 지지 않았습니까? 완패했던.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이 만약에 탄력을 받아 갈 경우에 범여권의 후보 마땅한 뚜렷한 후보를 결집을 못 시키면 네. 그런 상황을 다시 맞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반대로 문재인 대세론이 오히려 예. 모든 정치라는 건 또 동전의 양날의 칼처럼 양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세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사실 그 가능성도 열려는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현재는 반기문 전 총장이 아직까지는 일종의 아까 전에 나무 그늘 효과라 그랬는데 방파제 같은 거에서 후발주자들이 따라오는 거를 안희정 지사라든가 이재명 시장 이런 사람들 따라오는 걸 다 막아주는 효과를 가졌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 방파제 이 나무 그늘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후발주자들의 치열한 이익 경쟁을 통해서 추격전을 펼치는 소위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서 굉장히 모두가 사방에서 공격하면서 추격전을 펼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세론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 이제 사실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 통합과 포용으로 좀 대세하겠다. 오늘 우상원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야권 통합론을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 맥락이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에게 두 가지씩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반기문 총장 사퇴와 관련해 가지고 첫째 우선 이제 유리해졌다고 보는 거는 지금 우리 김 부장 말씀처럼 일단 강적이 사라졌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안심이 되는 면이 분명히 있죠. 워낙 셌으니까. 네. 뭐 2강 사실 뭐 몇 중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유리한 구도라고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문재인 전 대표가 항상 시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게 지금 뭐 NT가 많다.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은 아주 그냥 계속 따라다니는 얘기예요. 근데 반기문 총장이 좀 뭔가 중도를 아우르는 이런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는데 예. 반기문 총장이 사라지니까
확장성을 굳이 의식 안 해도 된다라는 논리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한 구도라고 볼 수가 있고 예. 반대로 반기문 총장이 도중하차하다 보니까 보수는 정말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보수가 강하게 결집할 수가 있지 않는가. 물론 반대로 2007년 말씀했습니다만 보수가 전의를 상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한번 해보자 해서 보수가 뭐 황교안도 좋고 유승민도 좋고 말이죠. 결집한다면은 더 불리한 점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반기문 총장이 가져가는 표도 있었어요. 안철수 표도 가지고 가고 유승민 표도 가지고 가고 손학규 표도 다 가져갔었는데 그게 다 각자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3지대가 대단히 강화될 수가 있다. 빅텐트는 어려워질 수 있지만 네. 제3지대가 강화된다면서는 두 가지씩 장단점이 있다. 문재인 전 대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사실은 이제 보수가 전의를 상실한다. 만약 네. 그럴 경우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얘기했던 것처럼 최대 수혜자가 안철수 전 대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보수가 전의를 상실할 경우,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 가지 탄핵 국면이라든가 이 촛불 여러 가지 국면 때문에 이제는 이번은 보수가 집권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소위 진보 진영과 야권의 주장처럼 돼버릴 경우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야야 대결 구도가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결 구도가 보통 전통적으로 여야의 대결, 진보 보수의 대결 구도인데 이번에는 야야 또는 야권과 제3지대 간의 대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일단 당내에서는 지금 안희정 씨가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제3지대에서는 역시 지금 현재 안철수 전 대표가 가장 지금 지지율은 조금 그 사이에 떨어졌습니다만은 경쟁자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다시 상승에 또 여러 가지 또 저력을 계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손학규 전 대표라든가 정운찬 전 총리 심지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김종인 전 대표까지 이런 사람들과의 빅텐트는 지금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물러나지 못하더라도 스몰 텐트 또는 미들 텐트를 만들어서 네. 문재인에 대항마로? 맞서는 그 텐트의 주요 기둥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는 이제 예.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있다. 것이다 보시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기본적으로 지금 이 반기문 총장의 사태가 어쨌든 이 구도 자체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구도가 좀 애매했던 구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은 이른바 이제 중도 보수에서 발언하는 스몰 텐트 그리고 이쪽에 안철수 손학규 등에서 발언하는 뭐 스몰 텐트 값은 빅 텐트라는 이런 게 이른바 빅 텐트 아니에요. 이쪽에 스몰 텐트는 없어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의 이 스몰 텐트가 그대로 제3지대로 굳어진다면은 이 반기문 대 이쪽 구도는 상당히 강고일 수가 있어요. 이 제3지대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손학규 전 대표는 거의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연대하는 쪽으로 거예요. 당명까지 바꿔라. 뭐 이러니까요. 당명까지 바꾸라고 예. 정치 요구를 했고 예. 안철수 전 대표와 정운찬 전 총리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안철수, 손학규, 정운찬 중에서 뭔가 경선을 통해서 물론 이제 국민당 내에 천정배, 정동영 의원들도 있죠. 여기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된다면 네. 이쪽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있고 이제 보수가 문제예요. 보수가 이 과연 이제 아까 보수 얘기했습니다만 이 전의를 상실하고 그것도 전의 상실한다고 바른정당도 의석이 네. 거의 40석 가깝고 새누리당은 어쨌든 제1당인데 일당이고. 후보를 안 낸다는 게 또 이해가 안 가는 얘기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후보를 누군가 내긴 낼 겁니다. 그것이 황교안 총리가 되건 유승민 의원이 되건 말이죠. 그렇다면 다자구도도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다자구도에서 누가 유리할 것이냐. 이건 저는 다자구도가 되면 사실은 뭐 문재인 후보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또 하나 관심사가요. 또 하나 관심사가 사실 이제 중대 결심서를 흘리고 있는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 과연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계속 뭐 2월에 순교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떤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는 일단 본인이 킹메이커는 안 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킹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김종인 전 대표와 이제 손학규 고문이 만나면 뭐 그런 얘기를 나눌 겁니다. 아마 문제는 그럼 김종인 전 대표가 순교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당을 탈당해서 일단 자신의 의원직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의미의 순교인지 아니면 이 국가를 위해서 뭐 더 큰 의미에서 순교를 한다는 건지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탈당을 해가지고 제3지대에 가서 다시 경쟁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거 순교란 말 속에는. 예. 그래서 자기도 마지막에 뭔가 승부를 걸어보겠다라는 쪽으로 일단 해석이 되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선수로 뛸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전 뭐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선생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바로 김종인 대표의 이 순교 표현은 네. 강한 희생 정신을 발휘해서 어떻든 당을 탈당하면 의원직 상실이거든요. 네, 그런 비례대표니까.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까지 해서 저는 킹메이커가 아닌 킹이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표시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킹이라는 게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인 전 대표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서로 연대를 통해서
그게 누가 대통령과 총리 또 다른 자리를 통해서 서로 권력을 분담하는, 그래서 자기 한 축을 맡을 수 있다. 자기도 버리면서 또 한 축을 맡고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전국의 여러 변수, 핵심 변수로 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과 정치 현안 짚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